1896년에 신문에 연재된 소설을 대상으로 작품론으로 소박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형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구한말 양반 여성의 홀로서기, 유교적 여성 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19세기 말 조선 달라지는 이야기들. 우리가 흔히 조선이라고 간주하는 그 어떤 이미지는 18세기까지의 조선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19세기 조선은 아직도 연구되어야 할 18세기의 조선과는 사뭇 다른 세상인 것입니다. 조선시대 문학에서 주변 문화에 속했던 한글 소설의 경우는 작가 미상, 연대 미상 작품이 많아서 어느 작품이 18세기 창작인지 혹은 19세기 창작인지를 정확히 가릴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필사본 소설 말미에 적힌 필사 기록이나 세책가와 관련한 정보 혹은 작품의 서사 자체에서 추출되는 정보들을 토대로 창작 시기를 추정해 보면 흥미롭게도 19세기 말에 유통되었던 소설들에서는 기존의 고전 소설과는 차별화되는 요소들이 발견됩니다. 이 소설들은 전대소설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서사 구조들을 약간은 낯선 방식으로 차용해 옵니다. 소설의 경우에도 19세기 후반에는 뭔가 새로운 시도와 모색들이 이리저리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조선시대의 서사 문법만으로는 제대로 담아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는 그런 욕망이 발현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양기손전은 기존의 한량 주인공을 이은 듯한 그러나 풍류조차 좀스러운 모렴치한 주인공이 어떤 도전이나 징계도 없이 버젓하게 가정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파산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풍류를 즐기던 주인공이 부인이나 기생에게 한바탕의 곤욕을 치른 후 제자리로 돌아왔을 법한 전개인데 19세기 말 조선의 한량 서사는 풍류조차도 볼품없고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조차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숙녀지기 같은 작품은 두 여성 주인공이 직위관계를 맺고 혼인 후에도 자신들의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자 한 남성을 선택해서 혼인하는 이야기입니다. 뛰어난 여성, 일부 다처제의 수용 등은 기존 구소설의 문법이기는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파격적 전개라고 읽어내기에는 혐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술상으로는 남성 중심적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여성들의 직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여성이 주도하는 일부 다처제인 것입니다. 앞에 두 작품은 한글 소설인데 한문 소설 중에서도 19세기 후반의 분위기를 잘 전달해주는 작품이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가 포위교집으로 1866년 이후에 창작됐을 것으로 보이는 이 작품은 양반 남성과 하층 여성의 사랑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 둘은 모두 유부남 유부녀입니다. 제자가인이 등장하는 전기소설의 패러디 같은 이 작품은 19세기 후반 서울의 시정세태를 핍진하게 그려내면서 개성적인 여성 주인공을 형상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기존 전기소설의 문법과는 달리 이 작품에서 사랑을 시작하고 끝내는 인물은 여주인공 초옥인데 그녀는 남편이 있는 채로 다른 남자를 사랑한 자신의 선택에 대해 당당한 그런 인물로서 서술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아버지도 남편도 그런 그녀를 다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고전 소설에서는 성적 욕망을 발현한 여성 인물들은 대개 악인형 인물로 가차없는 징치의 대상이 됩니다. 포유교집의 결말은 이와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이 작품은 19세기 후반 조선에서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나 성적 욕망에 대해 조금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9세기 말 고전 소설들은 그 이전 작품들과는 확실히 다른 모색을 합니다. 서사 구조나 관습들을 차용해 오기는 하지만 당대의 이야기는 그 틀 안으로 매끈하게 담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존의 서사 방식으로는 당대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낼 수 없는 데서 비롯하는 불균형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됩니다. 어떤 작품은 수작이나 대개의 작품들은 그렇지 못한데 이 소설들을 보면 19세기 후반 조선 사회의 팥죽 끓는 사정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 주인공의 인물 형상을 생각해 볼 때 흥미로운 작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조부인전이라는 작품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작품에는 신분이 높고 매우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주인공이 자신에게 닥친 삶을 헤쳐가는 서사가 전개됩니다. 조선으로 친다면 양반 여성이 몰락하여 위험에 처한 자기 자신을 구해내는 이야기인데 이 여성의 자기인식이 심상치 않습니다.
앞에서 예로 든 작품들에도 현명한 여성 인물이 다수 등장하지만 그녀들은 유교적 여성 교육의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정체성 역시 유교적 덕목을 제대로 내면화한 유교적 여성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부인전의 여성 주인공 조옥정은 작품 말미에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한성신보에 연재되었던 이 작품은 제도 교육을 받지 못한 구한말 여성 인물이 어떻게 유교적 정체성을 벗고 20세기를 향해 가는가를 가늠해보게 한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한성신보 소재 서사물들의 성격과 조부인전. 한성신보는 청일전쟁이 끝나갈 무렵 일본인들이 한성에서 창간했던 신문으로 일본 외무성 자금의 도움을 받아 운영했으며 1905년 이후로는 통감부에 흡수되어 기간지화한 신문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청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입장과 승전을 홍보할 매체가 필요했으며 조선의 팽배한 반일 감정을 무마하고 일본에 대한 호의적 감정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신문을 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항지인 부산, 인천, 목포 등에서 1880년대 후반부터 일본인 경영신문이 발행되고 있었지만 대부분이 한국에 진출한 일본 상인들의 상업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된 일본어 신문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1, 2면은 국문과 국한면으로 3, 4면은 일문을 사용해서 격일로 발행된 한성신보는 기존의 1인 경영 신문과는 차별화됩니다. 그런데 일본 낭인 출신이었던 신문사 기자들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가담한 후 러시아를 힘입은 조선 정부가 한성신보의 구독을 금지하고 신문 배달부를 체포하였고 또 한성신보에 실린 동요가 조선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조작된 것임이 독립신문에 의해 밝혀지면서 400명에서 450명에 이르던 조선인 구독자 숫자가 100명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성신보는 서사물들을 연재하기로 합니다. 1896년 조부인전 연재를 비롯해서 소설란을 신설하고 잡보란이나 소설란을 통해서 조선의 소설이나 야담 등 40여 편에 달하는 서사물들을 꾸준히 실었던 것은 바로 이같이 급감한 조선인 구독자 수를 다시 늘려보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한성신보 소재 서자물들은 지금 열거한 이제 소설로 분류 가능한 작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야담의 성격이 강한 작품들로 나뉘는데요. 이제 이게 일본 쪽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의 친일적 성격에 대한 그 질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연구에 의하면 야담에서 유래한 작품들은 친일보다는 오락적 성격이 강조되었다고 하고 이 중에서 이제 소설 중에서 과거사전이나 신진사 문답기 같은 작품은 분명히 친일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나 예상 가능하게 1890년대 연재물보다는 1900년대 이후 작품에서 친일적 요소가 드러나는데 이제 조부인전은 사실은 이런 요소가 드러나지 않는 작품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부인전으로 이제 논의에 초점을 맞춰보면 이 작품은 1896년 5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27회에 걸쳐서 잡보란에 연재되었던 소설입니다. 다음의 예문은 이 소설을 연재하기 전에 신문사에서 일종의 먼저 이제 광고를 했던 그런 사고인데요. 이 사고를 보면 신문사의 사원이 얻어온 소설책을 연재하는 것이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퍽 재미있고 부인네에게 참 징계가 될 만하니 전보다 많이 사보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인데요. 사고의 내용대로 조부인전은 신문사 직원 누군가가 입수한 작품을 편집진에서 가필하여 낸 창작 작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미있고 교훈적인 소설을 연재하겠다는 신문사의 기획 아래 처음으로 선택된 작품이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한글 소설 조부인전입니다. 한성신보에 수록된 사건 사고 기사들은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사건 사고 기사들 역시 잡보란에 들어있기는 한데 이것은 실제 이제 뉴스에 해당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은 조선의 문란한 사회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중 특히 성과 여성을 둘러싼 문화가 문제적이다.
그런 그 시각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문제적 조선을 식민화하는 일상의 근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부인전은 잡보란의 사건 사고 기사에서 결혼한 여성의 성을 다루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접근으로 서사를 전개합니다. 여성도 자강하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물리적 힘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각성을 촉구하는 듯한 전개는 문제적 조선의 형상화와는 오히려 거리가 멉니다. 또 이 작품은 일본 군국주의의 현모양처 담론을 표방하지도 않고 식민화에 동조하는 친일적 주장을 전달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부인전의 여성 주인공은 도입 부분에서 전형적인 부덩을 갖춘 유교적 여성상에 부합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그녀의 한문 교양 및 지적 자질은 그 집안의 남성 구성원들을 압도할 정도입니다. 이런 점에서 조부인은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지닌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작품 마지막에서 여주인공은 자강자유하겠다라고 천명하면서 구시대적 가치와 맞닥뜨리는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여성 주인공의 의미 있는 도전으로 읽힐 수 있으려면 조부인의 선택이 서사 안에서 설득력 있는 구성에 의한 것인지 혹은 섣부른 구호 차원에 머물고 마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주인공 조옥정의 현실 대응 양상, 선택된 딸의 서사. 이 작품의 시간 배경은 도광연간이고 공간은 강도 땅입니다. 도광은 청나라 도광제 연호이고 강도는 남경인데 청나라 역사에서 도광연간의 남경 상해 등은 영국과의 아편 전쟁 관련 사건들이 벌어진 곳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그런 낌새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이 작품의 시공간 배경은 실제 역사와는 무관한 설정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병부상서 겸 강도호인 종익성은 조정의 외척 때문에 낙향을 하고 그의 동생인 조기성 역시 형을 따라서 낙향을 합니다. 조익성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고 조기성은 세 아들을 두었다고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보통은 이렇게 열거한 이후에 그 주로 남성 주인공의 뛰어난 자질을 묘사하는 쪽으로 서사가 전개되는데 이 작품은 그렇지 않고 곧바로 옥정 소저에게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 작품의 서술자는 이 가문의 아들이 아닌 딸을 조명합니다. 예문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조옥정에 대한 이런 서술은 문집 소재의 여성 관련 글에서 자기 집안의 지적인 여성을 기릴 때 사용하는 수사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또 10살이 넘어서는 여공의 뜻을 두어 봉제사 접빈객하며 의복 음식에 능하고 효성과 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친척과 화목하고 하인에게 관우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열거하는 내용은 여사서를 비롯한 조선시대 여성 교육서에서 강조하는 항목들의 다름 아닙니다. 이 역시 조선시대에 자기 집안 여성을 기릴 때 기문 같은 지적인 여성이었다고 해도 한문 교양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공이나 부덕 또한 균형 있게 거론했던 그런 서술 태도를 연상시킵니다. 기문 여성은 17세기 여성인데요. 그 조선시대 여성으로는 드물게 이름이 알려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여성이었는지가 자기 아버지의 제문을 통해서 혹은 숙부의 제문을 통해서 잘 남아있는 그런 드문 여성입니다. 한 번은 조옥정이 아버지에게 청하기를 강도가 경사와 거리가 멀어 풍속이 퇴폐하고 성현의 교화가 쇠하였다고 하면서 남전 여씨 향약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합니다. 조카 딸의 제안에 숙부인 조기성은 인제는 남녀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선행제가 죽은 후에 칩거 중이던 기덕주라는 선생을 모셔옵니다. 이를 계기로 마을 사람들이 매달 초하루에 모여서 새 것을 배우고 또 복습해서 매년 한 번씩 상벌을 받아서 그 마을에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모르는 것을 소조에게 물으면 의심 없이 가르쳐주니 제종 형제들도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소조에게 묻고 노복들도 소조의 말이면 믿고 두려워하기를 상서의 말보다 더하게 여길 정도입니다. 이런 까닭에 마을 사람들 중에서 딸둥이들은 상하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소조에게 배우게 하려고 모여들었고 소조는 결국 몽매한 걸 가르치는 것은 창생을 구제하는 큰 도리라고 여겨서 허락을 해서 그 수가 40~50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별당 하나를 치우고 12~14명 노파 수산명을 데리고 여성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은
여공이라는 거는 가사 노동 비슷한 것인데요. 여공, 성인의 말씀, 부인의 사덕, 삼종지도, 내조 및 부인의 도리인 유수남, 화수남 이런 것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옥정소조는 마치 임윤시당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한문 교양을 갖춘 인물인데 이 임윤시당은 조선시대 여성 인물 중에서 그 철학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그래서 성리학적인 어떤 의론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 글을 남겼던 매우 드문 문집을 남긴 여성입니다. 그런데 천상계가 사라진 서사에서 그녀의 지적 능력은 영웅성의 대리적 발현과도 같은 성격을 지닙니다. 이 작품에서 흥미로운 것은 주인공의 지적 능력만 부각시키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여성들, 딸들이 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교육 내용은 구시대적인 것이었지만 학교와 같은 형태로 마을에서 여성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서술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왜 흥미로운가 하면 1898년에 북촌에서 거주하는 여성들이 그 여권 통문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여성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소를 하고 또 모여서 주장을 하는데 이게 그 이전에 어떤 그 움직임이 보이면서 행동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급작스러운 그 통문 출현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이전에도 여성들이 공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상언 같은 형식이 있긴 했지만 상언은 매우 그 사적인 일에 대한 그 공적인 읍소 내지는 탄원 그런 성격의 그리고 뭐 이렇게 다수의 여성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공적인 담론을 끌어내는 그런 글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여권 통문이 갑작스럽게 나오는가 하는 궁금함이 있는데 어쩌면 이 작품에서 이렇게 여성들의 교육열을 그리는 것이 하나의 시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옥정은 딸 가진 부모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여성들의 선생이 되었고 또 향약 시행을 통해서 집 밖에까지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런 여성 주인공의 형상화는 무공이나 도술 등의 신이한 능력을 지닌 여성 영웅이 아닌 현실적 재현의 방식이며 지체 높은 여성인 그녀가 미치는 영향력의 범주가 공간의 젠더 경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규방이나 중문안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공간에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된 것이죠. 조옥정은 매우 유교적인 인물인 것처럼 그려지지만 실은 그 안에 성별 질서의 균열을 내는 단초를 지닌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의 서술자는 소설 도입부에서 옥정의 오랍이나 재종 형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서술하지 않고 딸의 능력만 부각합니다. 갈등의 반복과 긴장의 축적, 조부인전에는 조옥정의 혼인과 기지의 북방 가달의 침입, 조옥정 시부모의 형준악향, 살인사건, 협객들의 모의 등 다양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관통하면서 갈등을 고조시키는 주된 사건은 조옥정을 둘러싼 느콘 모티프와 정절 위협의 반복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사건들 역시 조옥정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긴장감의 고조로 귀결되면서 서사가 여성 주인공에게로 집중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 작품의 사건은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조옥정의 정질에 대한 위협은 4명의 남성 인물에 의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중 처음 2건은 혼인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느콘 모티프에 해당하며 이 2명의 남성들은 공적 권력과 부귀를 지닌 인물들입니다. 이에 비해 나중의 2건은 각기 부산과 도적의 우두머리가 조옥정의 미모를 보고 성적 욕망을 품는 경우입니다. 앞의 2건에 비해 이 2건의 경우는 최소한의 이해에 해당하는 과정조차 생략할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 느콘 시도는 서옥일에 의한 것으로 그는 그 영주 땅에서 가장 부귀한 집안의 인물입니다. 영웅의 기상이 있는데 그가 조옥정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식으로 중매를 시도했지만 조옥정은 이미 왕명중과 정혼이 된 상태여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포기를 하는데 서옥일은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옥정을 호시탐탐 그 정보를 수집하면서 어느 기회에 조옥정을 빼앗아 올 것인가를 노력을 합니다. 이게 기회를 엿보다가 조옥정의 남편이 태재경이 돼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을 때
그 남편 그 일행이 어느 지점을 통해서 서울로 올라가는가 하는 경로에 대한 정보를 다 탐지를 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300명 무리를 거느린 채 그 남편 앞에 나타나서 내가 부인을 흠모한 지 오래니까 이제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편은 기가 막혀 하지만 사실은 뭐 별로 저항도 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가서 부인에게 물어보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부인에게로 옵니다. 조옥정은 남편의 반응을 보면서 좀 기가 막혔지만 기지를 발휘해서 그러니까 놀래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 시비 여종에게 자기 옷을 입혀서 보냅니다. 여종이 이렇게 주인의 옷을 입고 대신하는 것은 고전 소설에서 굉장히 흔하게 등장하는 그런 화소입니다. 두 번째 느콘 시도는 한국청이라는 인물에 의한 것인데 이 집은 자기 시댁의 그 한국청은 시댁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인정받아서 조정 대신이 된 사람이고 대신이 된 다음에도 그런데 그 시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해서 신임을 얻습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 한국청에 관련한 서사가 굉장히 긴데요. 그 서술자가 이렇게 공들여 구축하는 것은 그가 남몰래 왕태수를 죽이고 조옥정을 겁박해서 그녀를 죄치로 취하고자 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느콘 시도는 겉보기에는 타협 지정을 찾은 것처럼 보여서 한국청은 조옥정이 자신과 부부의 의를 맺는데 합의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게 한국청이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조옥정이 정면으로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신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해서 안심을 시켜놓고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촌인 옥총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서 친정으로 돌아가는데 이미 부모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시집에서도 다 이제 사람들은 죽고 그런 상태로 이 느코는 위협을 당하면서 사실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처했던 것이죠. 친정에 왔지만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친정에는 옥택이라는 사촌이 있었는데 집안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사촌 누이가 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옥택은 왕부인하고 결탁해서 조옥정을 또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정에 왔는데도 여전히 이제 죽을 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가 있고 또 이건 말고 나중에 그 두 건의 정절 위협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위협은 아주 그 정말 큰 대상인 노위려에 의한 것으로 그는 정말 조옥정을 얻기 위해서 돈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조옥정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의 시누이인 왕부인과 관계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왕부인이 나에게 잘 보이면 내가 당신을 조옥정과 연결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왕부인은 계속 노위려하고 관계만 유지하고 조옥정하고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옥정은 결국 친정에 있으면서도 성적 위협에 노출이 되고요. 마지막은 남방 일대의 큰 도적인 서경란이라는 인물이 조옥정을 또 관심을 갖는데 마지막에 이제 서호영이 한국청하고 노위려를 그 미워하고 또 같이 한국청과 노위려를 미워하던 서경란과 결탁해서 이 한국청 노위려하고 맞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싸움을 시작하질 않아요. 그래서 좀 괄괄한 성격인 서경란이 자기는 못 찾겠다 그러면서 이럴 바에야 조옥정을 내가 차지해서 내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홍이 너무 당황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서 만류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서경란은 조옥전을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 네 명의 남성들은 지방 호족, 종이자 조정관리, 부상되고 대도 등으로 변주되면서 신분이 내려가고 조옥정은 남편이 있든 없든 시댁에 있든 친정에 있든 상관없이 언제라도 정절을 훼손당할 위험에 노출됩니다. 네 번에 걸친 성적 위협이 반복 변주되면서 조옥정과 상대 남성과의 대립 갈등은 거의 전쟁을 방불할 수준의 대결 양상을 보입니다. 나중에는 실제로 사병을 동원해서 조선시대의 군담 소설에 나타나는 전쟁 양상이 그러니까 조옥정의 사병과 한국청 노위려의 사병하고 전쟁 양상처럼 벌어집니다. 각성하는 여성 주인공, 여성의 성과 자강의 관계. 네 번에 걸친 조옥정의 위기는 여성의 몸 자체를 성적인 대상으로 즉각 치환해버리는 남성 인물들의 시선, 여성의 몸을 성애화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시선에서 비롯합니다.
조부인처럼 능력이 출중한 여성도 잘못한 일 없이 거듭 성적 위험과 수치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서경란의 편지 내용을 들은 조옥정은 깊이 생각하다가 탄식에 잠기고 결국은 그러다가 깨닫게 되는데 그 내용이 아래의 예문입니다. 사람은 마찬가지인데 여자는 어찌하여 물건처럼 남자에게 매어 지내야 하는가, 이렇게 자문하다가 사촌 형제인 조옥정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은 마찬가지인데 남녀의 차이로 남에게 욕을 많이 먹고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니 분하다라고 하면서, 첩부의 직임이 있을 때에는 순한 것이 옳다고 알았으나 첩부의 직임이 없어지면 어찌 유약하여 다른 사람의 절제를 받겠는가. 오늘에야 지난날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라고 토로합니다. 남의 부인도 아닌데 왜 유약을 자처하고 남에 의해 움직였는지에 대해 스스로 문제 제기하고 이제부터는 자강할 도리를 하겠다라고 하죠. 4번에 걸친 성적 위협 끝에 조옥정은 스스로 강해질 방도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한 자강의 방법이 우선 재물을 모아 운용해서 이익을 내고 재물을 불리는 것입니다. 그녀는 집안에 있는 재물과 저축했던 재물을 모두 모아서 이를 미천으로 부를 늘리고 문객과 하인들에게 일을 맡기고 생활의 규율을 세우고 부강을 기약합니다. 이런 결심을 한 후 그녀는 조력자 서호영에게 편지를 보내서 앞으로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겠노라 라고 뜻을 알립니다. 이 예문을 보면 조옥정에게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자신이 누구나 다 집적거려 보는 대상이 되는 데서 오는 모욕감, 업신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부인이 아니어서 나약할 것 없는 지금 자신이 이런 금수 같은 놈의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자의 본색을 버리고 중립불이하여 자강자유하는 권을 가져서 남의 모욕도 받지 않고 서호영의 심려도 덜겠노라고 합니다. 어디에도 의지 않고 자강자유하여 다시는 모욕을 당하지 않겠으며 주변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겠다는 결의이자 선언인 셈인데요. 이에 대한 서호영의 반응 역시 사람의 연결함에 남녀가 어디 있겠는가, 부인도 장부의 행사를 하면 역시 장부라고 하면서 재물을 보태서 뒀습니다. 조옥정은 이를 가지고 장사를 크게 해서 결국은 다시 향락을 실시하고 그녀가 사는 강도는 예의지향이 되고 그녀는 천하 거부가 되는 것으로 이제 끝맺음을 하는데, 자강자유하며 장사를 해서 부를 이룬 그녀는 근대 제도 교육을 받지 못한 구여성의 현실 대응 방식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밑에서 제가 쓰고 있는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결국 그 재물을 토대로 사병을 길러서 그 사병을 가지고, 근데 그녀의 사병은 관군들도 원군 요청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그 정예부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병을 데리고 결국은 그 자강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러한 이 작품은 결국 갈등의 반복과 긴장의 축적을 통해서 그녀의 각성을 실감나게 만드는 그런 그 서사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작품 도입부에서는 유교적 여성상에 부합하던 그녀가 마지막에 이르면 유약함을 벗고 자강자유하면서 실질적인 힘을 가진 여성으로 거듭나는 각성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한말 여성의 자기 각성은 여성이 첩부에서 여성으로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첩부의 직임이 있으면 순한 것으로 주장을 삼아야 하지만 직임이 없으면 유약할 것이 없다. 여기서 첩부의 직임이 없는 여자란 남편 없는 여자를 뜻합니다. 유약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각성한 조옥정이 자신은 첩부의 직임 없는 여자로 여자의 본성을 벗겠다는 것은 스스로 비약한 위치에 서지 않겠다고 한 것을 의미합니다. 유교적 여성교육에 의하면 여성은 스스로 비약한 위치에 처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비약은 반소의 여계에도 나오는 내용으로 비약하인,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아래에 처한다는 것인데요. 남편에 대해 낮고 약한 위치에 서야 하는 여성의 자세와 정절 이데올로기가 결합하면 여성의 성은 주체적이거나 자강한 것이 되기 어렵습니다. 조옥정이 지속적으로 성적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것도 이런 그녀의 태도, 비약한 위치하에서 비롯합니다. 남편과의 분리는 여성의 섹슈얼리티 문제와 직결됩니다. 죽은 남편과의 분리는 연령 이데올로기와의 분리로 연결되고, 조옥정처럼 삼종의 대상이 없는데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여성으로
탄생하면서 자강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조옥정은 부인과 여성을 분리한 인물입니다. 조옥정은 자신이 부인의 직임을 벗어버리면 나약한 위치에 처하지 않아도 되고 결과적으로 자강자유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조옥정의 깨달음은 줄곧 자신을 지배해온 머리 위에 구인식을 걷어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조옥정은 유교적 이념을 내면화 민망인 대신에 자율적인 주체로 거듭납니다. 선생님, 시간이 다 돼서 선생님 나오신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마무리. 예, 그래서 이 뒷부분의 내용은 제가 이 작품은 이제 굉장히 돌연 등장한 작품처럼 보이는데 이 당시에 그 고부기담이라든지 아니면 이 당시에 그 매체 기록에서 나오는 정황들하고 연결을 하면서 당시에 그 구여성 중에서 이런 그 인식을 가진 여성 인물 형상이 나타난 것을 소설사를 이제 19세기 말 소설사하고 견주면서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조선시대에 굉장히 많은 작품들, 빼어난 여성 인물들이 있고 또 주체적인 여성 인물상으로 이야기가 되고 근대 초기에도 또 사실은 그런 여성 인물상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정체성 문제에서 굉장히 유교적인 부분이 계속 그 남아 있거나 또는 그렇게 해석되거나 해서 여성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설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인물이 첩부와 여성을 분리해서 그 여성으로 설 수 있는 자기 자신, 자강할 수 있는 그 스스로를 구축한 것에 주목을 해서 이 작품의 여성 인물을 봤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